분수를 모르시네요. 카페 알바 주제에 감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정신 좀 차리시지요. 레드와인이 잔에서 기울어지는 순간 레스토랑의 공기가 멈춘 듯 굳어버렸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붉은 액체는 한 사람의 얼굴과 하얀 블라우스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와인은 차가웠고 주변의 시선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테이블 위에는 정교하게 세팅된 코스 요리와 값비싼 와인병이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단정한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있었다. 시선의 높낮이부터 이미 승패는 정해진 듯 보였다. 박순희는 상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수수한 옷차림, 브랜드 로고 하나 보이지 않는 가방, 과하지 않은 화장.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격이 맞지 않음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됐다. 손목에 에르메스 시계를 일부러 드러내며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는 듯 했다. 이 장면을 끝까지 보게 된다면 왜 어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 전혀 다른 진실을 품은 이야기, 그리고 끝에서 모든 시선이 뒤집히는 순간. 이 장면이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최소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고 귀에 매달린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조명 아래서 과시적으로 반짝였다. 질문은 예의를 가장한 신문처럼 이어졌다. 어디서 사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대답은 하나같이 박순희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입꼬리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고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직업을 말하는 순간 테이블 위의 온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카페에서 일한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박순희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내부는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다. 크림색 대리석 바닥, 벨벳 커튼, 은은한 재즈 음악. 이곳의 코스 요리는 1인당 최소 30만 원을 호가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떤 말도 의미를 갖지 못했다. 성실함도 태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지워졌다. 남은 것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경멸뿐이었다. 박순희는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움직임은 지나치게 여유로웠고 동시에 위협적이었다. 천장의 샹들리에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탈이 매달려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신선한 장미가 놓여 있었다. 웨이터들은 완벽한 자세로 손님들 사이를 오갔고 그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연주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박순희를 더 자극하는 듯 했다. 반응이 없다는 것,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박순희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느껴졌다. 와인 잔이 기울어지기 직전 레스토랑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주방에서 들리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붉은 액체가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와인이 얼굴에 쏟아졌을 때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손도 떨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이 자리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붉은 와인은 하얀 블라우스에 스며들며 마치 피처럼 번져갔다. 얼굴에서 턱으로, 턱에서 목으로, 목에서 옷깃으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포크를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대화를 멈췄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하얀 타월이 들려 있었다. 웨이터 2명도 따라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연주는 냅킨으로 천천히 얼굴을 닦았다.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손등에 묻은 와인을 씻어냈다. 그 과정에서도 한마디의 말이 없었다. 매니저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연주는 고개만 살짝 저었다. 박순희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입꼬리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신이 원하던 반응을 얻어낸 것 같았다. 굴복, 창피, 패배.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진 듯 보였다. 연주는 가방을 들었다. 그 가방은 명품이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했다. 천천히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다. 매니저가 다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연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인사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레스토랑을 나가는 연주의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다. 등은 고닫고 걸음은 일정했다. 블라우스에 번진 와인 자국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에는 무너짐이 없었다.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다. 그 순간 박순희는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테이블에 앉은 채 와인 잔을 다시 채웠다. 자신의 아들 강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이상한 여자는 정리했다는 내용.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주변의 시선이 여전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박순희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테이블을 정리했다. 얼룩진 테이블볼을 교체하고 새로운 냅킨을 놓았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돌이킬 수 없다. 그 판단이 이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도 모른 채 박순희는 남은 식사를 마저 즐겼다. 디저트로 나온 마카롱을 우아하게 집어먹었고 에스프레소를 천천히 음미했다.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잠시 서 있었다.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연주의 실루엣이 천천히 움직였다. 젖은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었다. 블라우스는 이미 와인으로 얼룩져 있었다. 원래의 하얀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세탁기 뚜껑을 닫으면서도 연주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고 정확했다. 감정을 차단한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는 아직 와인의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머리카락 끝에도 와인이 묻어 있었다. 목덜미를 따라 흐른 흔적도 보였다.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감정이 응축된 자국처럼 보였다. 샤워는 길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와인 냄새가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경멸. 물이 얼굴을 적시는 동안에도 연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서 있을 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거울은 김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손으로 한번 닦아내자 자신의 얼굴이 드러났다. 깨끗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가 결정된 사람의 눈이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였다. 도시의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연주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하얀 면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다. 과거의 장면들, 오늘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들. 분노는 늦게 찾아왔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멍한 상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뜨거운 것이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연주는 그 감정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모욕감은 그보다 더 늦게 밀려왔다. 와인이 얼굴에 쏟아지던 그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레스토랑의 침묵, 박순희의 표정. 모든 것이 선명하게 재생됐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위에 깔린 것은 묘하게도 확인이라는 감정이었다. 사람은 결국 상대를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으로만 본다는 사실. 연주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한 잔 따랐다. 천천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여러 이름이 지나갔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 앞에서 멈췄다. 오래된 이름이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나 답해주는 이름이었다. 전화를 거는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됐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해졌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설명도 감정 표현도 없었다. 필요한 말만 차분히 전달됐다. 연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담담하고 명확했다. 상대방은 묻지 않았다. 그저 알았다고 확인하겠다고 대답했다. 통화가 끝났다. 연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느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한 무언가. 시계를 봤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소파에 앉은 채 밤을 보냈다. 생각은 많았지만 복잡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해지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어떤 건물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어떤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멀리 강이 보였다. 강물은 검게 보였지만 그 위로 다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연주는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서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하늘이 어둠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재의 회사 건물은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지털 세계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었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다. 전화가 걸리고 있었다. 모두 자동이 아니었다.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누가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결과만이 남을 뿐이었다. 계약서가 검토되고 있었다. 서류가 재분류되고 있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재의 회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아직 작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강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커피를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월요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전 10시 첫 번째 전화가 왔다. 호텔 체인 구매팀이었다. 목소리는 정중했다. 하지만 내용은 차가웠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강민재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미 확정된 계약이었다. 계약서의 사인도 끝났다. 입금 일정까지 잡혀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반복했다. 재검토, 본사 방침, 양해 부탁. 전화를 끊고 강민재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상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화요일 두 번째 전화가 왔다. 레스토랑 체인이었다. 오래 거래하던 곳이었다. 거의 5년째 물건을 납품하던 곳이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다. 하지만 결정은 확고했다. 계약 종료. 본사 방침. 다른 업체와 진행.
강민재는 이유를 물었다. 가격인지 품질인지 서비스인지. 하지만 명확한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방침이라는 말만 반복됐다.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다른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반응은 비슷했다. 어색한 침묵, 모호한 대답, 불분명한 이유.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수요일 백화점 입점권이 취소됐다. 준비는 다 끝나 있었다. 상품도 준비됐고 매장 위치도 확정됐고 홍보 계획도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백화점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입점 불가. 이유는 없었다. 이유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권한이었다. 강민재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같은 주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들이 반복되자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목요일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대출 연장건이었다. 심사 결과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였다. 강민재는 당황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신용도도 문제 없었다. 연체도 한 번 없었다. 하지만 은행의 답변은 단호했다. 내부 기준, 정책 변경, 양해 부탁. 금요일 오전 직원 한 명이 사직서를 냈다. 영업팀 과장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다. 강민재는 이유를 물었다. 개인 사정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오후에는 또 다른 직원이 사직서를 냈다. 마케팅팀 대리였다. 역시 이유는 모호했다. 사무실 공기는 매일 무거워졌다. 직원들의 표정에서 불안이 읽혔다. 회의 시간에는 침묵이 길어졌다. 점심시간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강민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서류를 뒤졌다. 계약서를 확인했다.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명확한 원인이 없었다. 법적 문제도 없었다. 계약 위반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동시에 등을 돌린 느낌이었다. 주말 동안 강민재는 거래처들을 직접 찾아갔다.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곳은 만남을 거절했다. 어떤 곳은 만나주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담당자들은 미안해했지만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했다. 본사 결정이라고 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계약이 취소됐다. 화요일에는 직원 2명이 더 사직서를 냈다. 수요일에는 주요 공급업체에서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다. 목요일에는 사무실 임대료 연장이 거절됐다. 금요일에는 투자자가 투자 철회를 선언했다. 일주일 만에 회사는 반쯤 무너졌다. 강민재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소문도 문제도 명확한 원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씩 블록을 빼내는 것 같았다.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다른 건물들은 평범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세계만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행동이 아닌 관계의 정리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민재의 회사는 업계에서 중간 규모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위치가 오히려 취약점이 됐다. 큰 회사처럼 버틸 체력도 없었고 작은 회사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저 중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제 강민재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다. 질문을 하면 짧게 대답했다. 점심을 함께 먹자는 제안은 정중히 거절됐다. 회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강민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밤마다 술을 마셨다. 혼자 집에서 마셨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계약서가 보였다. 취소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보였다. 사직서를 내는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 박순희의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검색은 우연이었다. 강민재는 거래처 담당자들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업계 소식, 경쟁사 동향, 최근 인수합병 뉴스. 그러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다. 호텔 체인 관련 기사였다. 그리고 그 기사 속에 한 사진이 있었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 강민재는 화면을 확대했다. 믿을 수 없었다. 사진 속 여자는 연주였다. 기사 제목을 다시 읽었다. 그룹 회장의 딸. 기업 승계 작업 진행 중. 주요 계열사 이사직 겸임. 강민재의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놓칠 뻔했다. 연주. 카페에서 일한다던 그 여자. 수수한 옷차림의 그 여자. 명품 하나 없던 그 여자. 검색을 계속했다. 더 많은 기사가 나왔다. 해외 명문대 출신. 그룹 경영 참여.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인물. 사진마다 연주는 단정한 모습이었다. 과하지 않은 옷차림. 절제된 표정. 하지만 그 배경은 달랐다. 고급 호텔, 국제회의장, 기업 행사장. 강민재는 의자에 깊이 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계약이 끊긴 이유, 연락이 닿지 않던 사람들, 설명 없는 거절들. 호텔 체인은 연주 가족의 계열사였다. 레스토랑 체인도 그들과 거래하는 곳이었다. 백화점도 은행도 투자자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강민재의 회사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연주와 관련된 모든 곳이 동시에 손을 뗀 것이었다. 의도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민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순희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강민재는 물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박순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한 여자를 정리했다고.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와인을 끼얹어서 쫓아냈다고. 강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숨이 막혔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박순희는 계속 말했다. 자신이 잘한 일이라고.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강민재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박순희는 그 후에야 이상함을 느꼈다.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다. 감사하는 말이 없었다. 오히려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녀는 인터넷을 켰다. 연주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같은 기사를 발견했다. 같은 사진을 봤다.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박순희는 말문을 잃었다. 자신이 와인을 끼얹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제야 이해했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깨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후회는 밀려왔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그녀가 후회한 것은 사람에게 한 행동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을 향한 후회였다. 아들의 회사, 자신의 체면, 앞으로의 기회. 그것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후회였다. 연주라는 한 사람에게 한 모욕에 대한 후회는 아니었다. 박순희는 급히 움직였다. 연주의 연락처를 찾았다. 아들에게 물었다. 강민재는 주지 않았다. 박순희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지인을 통해, 인맥을 통해 결국 연락처를 구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주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사과의 말을 썼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박순희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로비에서 면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예약이 없다고 했다. 박순희는 기다렸다.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연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나가달라고 했다. 박순희는 저항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건물 밖으로 나와야 했다. 다음 날도 찾아갔다. 그 다음 날도 찾아갔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연주는 만나주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박순희는 연주를 우연히 마주쳤다. 호텔 로비였다. 연주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누군가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박순희는 달려갔다. 연주 앞을 막아섰다.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호텔 로비는 조용해졌다. 박순희는 사과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진심이 아니었다. 계산적이었다. 연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박순희의 눈에는 두려움만 있었다.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 연주는 박순희를 내려다봤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화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연주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사과는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더 이상의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그저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박순희는 더 애원했다. 하지만 연주는 돌아섰다. 그 차분함은 용서가 아니었다. 선이었다. 이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선. 박순희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강민재는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주었다. 사무실을 비웠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열심히 일했던 순간들.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그는 연주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사과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한 일이지만 자신도 책임이 있었다. 연주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겉모습만 봤다. 카페 알바라는 말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강민재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 평사원으로 다시 시작했다.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다.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다. 강민재는 그 속에서 서 있었다. 명함도 없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1,000원짜리 백반을 먹었다. 예전에는 비서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먹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부담이 없었다. 책임질 것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면 됐다. 퇴근 후에는 집에 가서 쉬었다. 술도 줄었다. 잠도 잘 왔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익숙한 향이 났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카페 한쪽에 연주가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강민재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봤다. 연주는 집중하고 있었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다. 강민재는 커피를 받아들고 조용히 카페를 나왔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박순희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대형마트의 계산원이었다. 명품 옷은 옷장 깊숙이 넣어뒀다. 이제는 마트 유니폼을 입었다. 손님들의 물건을 스캔했다. 계산을 했다. 영수증을 건넸다. 하루 종일 서 있었다. 다리가 아팠다. 쉬는 시간에는 직원 휴게실에 앉았다. 다른 직원들과 도시락을 먹었다. 그들은 박순희의 과거를 몰랐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다. 그저 같은 계산원으로만 봤다. 박순희는 그것이 고마웠다.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왔다. 젊은 여자였다.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왔다. 박순희는 스캔을 시작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손님은 연주였다. 박순희의 손이 멈췄다. 연주는 박순희를 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박순이는 다시 스캔을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다. 모든 물건을 스캔했다. 금액을 말했다. 연주는 카드를 건넸다. 결제가 끝났다. 영수증을 출력했다. 박순이가 건네려 할 때 연주가 말했다. 감사하다고. 그 한마디였다. 박순이는 얼어붙었다. 연주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카트를 밀고 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박순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용서가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그저 끝이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라는 말이었다. 박순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연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룹 본사 사무실이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다. 회의 일정이 빼곡했다. 하지만 연주는 여전히 가끔 카페에 갔다. 노트북을 들고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저 쉬기도 했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후회도 복수도 없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었고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갔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람을 함부로 대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겉모습으로 판단한 한순간이 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연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겉모습 뒤에 숨은 진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다.